안녕하세요. EY 한영에서 ESG 서비스 총괄하고 있는 박재음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 강의는 제가 현업에 있으면서 많은 고객들을 만나고 있고요. 그 고객들로부터 많이 받는 질문들과 요청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향후 ESG 시장의 인식 제고와 확산을 위해 저희 EY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항상 그 이런 강의가 그렇듯 좀 건조하거나 딱딱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기업들은 그 ESG를 어떻게 공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기후 공시에 대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도입에 앞서서 듣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ESG 경영이라는 부분들을 준비를 해 왔는데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통 기업 가치는 재무 성과와 비재무 성과, ESG 성과라고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부분은 나뉘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재무 성과에 대한 부분들은 재무제표나 그다음에 사업 보고서 등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들을 공시하는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이런 통일된 방법들이 있습니다. US 갭이나 IFRS처럼 이러한 모든 기업들이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공시를 하게 되고요. 서로의 투자자들, 주주 관련돼서 비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화폐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하지만 ESG 성과의 영역은 그렇지 않은 현실입니다. 관련된 이슈들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환경의 이슈도 있고요. 사회적인 이슈, 그 다음에 지배구조에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또한 이를 이제 공시하는 기준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GRI나 ISSB, TCFD 등 다양한 이제 용어들이 아직은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 통일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논의가 되고 통일되는 측면으로 가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러한 이슈들을 이제 하나의 화폐적인 가치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이제 이들을 설명하는 설명 방식에 있어서 이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환경의 이슈가 됐던 사회 이슈가 됐던 자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이슈가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지배구조적인 측면이죠. 또 기업적인 전략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한 이들의 관리하는 그 리스크적인 측면에서의 관리 방법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의 지표 및 목표 체계에 이르는 이런 일련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공시를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트렌드는 이러한 그 일련의 체계에 대해서 스페시피케이션, 더 구체적 상세화를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오늘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고 좀 이 본 그 강의를 들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럼 천천히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 그러면 이러한 글로벌 지속가능 공시의 정책 현황, ESG 공시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정보 공시의 의무화는 관련된 파고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몇 가지 어떤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 이슈가 있는데요. 공시 기준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위에 보시면 GRI,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라고 합니다. 2000년도 초반에 관련된 첫 번째 버전이 발표가 되었고요. 많은 지속 가능 보고서가 참고하고 있는 그 공시 기준이긴 합니다. SASB, CDSB, 최근에 ISSB, IFRS 산하에 만들어진 이런 기구에서의 기준들. 지금 이제 알파벳 수프라고 해서 많은 용어들이 그 혼란을 일으키고 어떻게 보면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빅3라고 하는 기준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TCFD, 기후 관련된 재무정보의 기준들도 지금 이러한 ISSB의 이 권한 위임을 하는 등 분주하게 관련된 시장들이 빅3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기준 기관들의 이제 합병 및 협업을 통해서 이 상호 운용성이라는 측면이 있는데 많은 기준들이 이제 하나를 열심히 하면 다른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커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뭐 영어 공부를 하면 똑같은 저희 실력을 평가하는 기준들 중에 뭐 토익이 있고 토플이 있고 뭐 IELTS가 있으면 하나를 열심히 하면 또 다른 부분의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인터오퍼러빌리티라고 하는데 상호 운용성에 대한 측면들이 대폭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검증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뭐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그 재무 성과에 관련된 부분들의 이제 회계사 부분, 저도 물론 회계법인 안에 있지만 이러한 하나의 자격 증명에 관계없이 이러한 것들이 범용적으로 다 많은 기준들의 집단들이 참여해서 검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부분들로 발전을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요. 다만 금융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그 녹색 자산에 대한 정의에 대한 부분들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뭐 평가에 대한 부분들의 기관의 어떻게 보면 신뢰성, 그 다음에 평가 방법론들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 논쟁 사항들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들은 약간의 부정적인 이슈가 있고요. 또한 이를 대응하는 기업들 간의 어떻게 보면 능력 차이, 뭐 대응 어떻게 보면 준비도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커패시티 빌딩에 대한 간극이 존재한다.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빅3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 가지 기준들로 통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그 ESRS는 그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라고 하는 유럽의 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라고 하는 그 규제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22년 11월 말에 통과가 돼서 많은 기업들이 해당 이슈에 대해서 규제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IFRS는 이제 작년 6월에 공포가 돼서 ISSB에서 S1, S2에 대한 부분들을 공시를 했습니다. 저희 이제 오늘 강의는 S2에 대한 기후 관련된 공시들로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 US의 SEC는 이제 증권거래위원회 관련된 내용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관련된 기후와 인적자본 그 공시에 대한 부분들도 작년 4월에 공시가 될 예정이었는데 많은 언론들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뭐 정치적, 법적 논란의 이런 내부적인 상황에 따라서 약간은 그 관련된 공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세 가지 기준안들 중에는 보시면 이제 공통적인 부분들도 있고 차이 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중대성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재무에서는 이제 중요성이라는 머티리얼티 용어인데 다양한 이슈들 중에 그 기업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슈들의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과정, 뭐 이 부분들이 IFRS와 US SEC는 이렇게 Financial Materiality라고 해서 기업 차원의 입장이 좀 들어가 있고요. ESRS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Financial Materiality, 그러니까 Value to Company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슈들이 기업에 어떻게 미치는 영향 플러스 기업 활동으로 미치는 Impact Materiality를 같이 보는 이중 중대성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공통적인 부분들은 이제 스콥 1, 2, 3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직간접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밸류체인에서 발생하는 스콥 3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제 US SEC에서도 그렇게 겐슬러 의장께서 스콥 1, 2로 조금 줄이긴 했는데 아무튼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1, 2, 3의 그 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공시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공통적이고 공시해야 되는 영역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서두에 그 기준들에 대해서 그 많은 기준들을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컴플라이언스 부담 완화를 위해서 이런 기준 제정 기관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제 ISSB의 S2 기후 관련된 공시는 TCFD 권고안을 기준으로 수립이 되었고요. 지난해 TCFD는 모든 권한을 ISSB에 위임을 하였고 이런 TCFD 공시 현황을 이제 올해부터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제 IFRS의 어떻게 보면 ISSB와 ESRS의 EFRAG가 또 서로 협업해서 이러한 기준들에 대한 interoperability, 상호 운용성을 강화해서 사용자들의 어떻게 보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들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한 맥락에서 지금 이제 TCFD에 이러한 그 현황들을 모니터링한다고 하는데 현재 한 4,900여 개의 기업 그리고 국내에는 한 190여 개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많은 사례들이 존재를 한다는 것이고요. 이를 보면 이제 앞으로 기업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공시할 거에 대한 방향성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TCFD가 공시하고 있는 이 보고 수준을 한번 좀 말씀드리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저희 그 EY는 매년 그 글로벌 클라이밋 리스크 바로미터라는 조사들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한 50개국, 한 1,500개 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한국 한 15개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 조사를 통해서 기업들의 이 보고 영역을 보면 크게 4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그 다음에 목표 및 지표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고하는 좌측의 내용을 보면 전년도보다 그 보고에 관련된 그 보고 포함 비율이 이제 이렇게 상승한 비율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내용들의 세부 사항들을 좀 보시면 그 내용들이 좀 그 포함된 비율보다는 떨어진 거를 보실 수 있죠. 한 80%에서 한 40%로 떨어진 것.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세부 항목에 들어가서 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보고하는 공시에 대해서 형식지는 맞추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품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의미 있는 정보를 공시할 것인가? 형식지가 아닌 실제적인 컨텐츠의 어떻게 보면 구체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상세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사실 또 도입에 앞서서 저희가 EY가 조사하고 있는 글로벌 그 코퍼레이트 리포팅 인스티튜셔널 인베스터 서베이 많은 이런 투자자들 그 다음에 기업 그 재무 사이드에서 있는 분들의 그 관련된 서베이를 보면 이러한 그 장기 투자를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 질문에 있어서 투자자 쪽은 단기 수익이 감소해도 투자할 의도가 있다라고 대답한 반면에 이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단기 수익을 포기하고 장기 투자를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소 이 소극적인 부분들을 그 서베이 결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간극을 이제 좁히기 위한 부분들이 이 시장이 어떻게 보면 발전을 위한 부분들로 이해가 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다양한 기업뿐만 아니라 전략적 접근이 이 필요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러한 어떤 구체적인 노력이 요구되느냐를 좀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4가지 영역에서 좀 더 스페시픽한 영역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배구조 전략, 그 리스크, 지표 및 목표의 설정에 대해서 공개 권고안을 저희 TCFD와 ISSB를 조금 해서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지배구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기후변화 이슈에 대해서 의사결정기구와 그 다음에
뭐 경영진의 역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다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는 부분들이 필요로 하고요. 전략 부분에 있어서는 기후 관련된 위험과 기회에 대해서 해당 기업의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요. 위험 관리는 그러한 과정에 식별되는 여러 가지 이제 프로세스를 구체화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기업이 추진하는 전략 성과 체계에 대한 것들이 기업 체계에서 잘 내재화되고 그런 것들이 공시를 이루어지도록 하는 체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요구하는 시사점들이 보면 보통의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기업들 차원에서는 한 세 가지 고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회복 탄력성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재무 영향에 대한 부분들이고, 이 스콥 3에 대한 영향들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이해를 돕고자 사례들을 각각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까 거버넌스, 스트래티지,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목표 및 지표 및 목표에 관련된 부분이죠. 첫 번째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기후 관련된 이런 이슈들을 모니터링하고 관리 감독하는 어떻게 보면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 관련된 이 거버넌스 이 프로세스에 상세히 어떻게 보면 인베디드 되어 있는지 내재화되어 있는지를 보고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저희가 사례로 이제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제약회사죠. 이 노바티스의 보고서의 내용들을 보면 지금 이제 1, 2, 3, 4 그 IFRS의 S2에 얼라이먼트 되어 있는 부분들을 공시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제한된 시간이니까 이렇게 자료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이제 관련된 기후 관련된 이슈들을 상세히 거버넌스에서 GSNC에서 보고하고 그것들을 전사 경영에 통합하고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S2는 이사회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더 구체적이라는 거죠. 즉 기후 관련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의사결정기구, 즉 이사회의 책임을 명확히 명시해야 되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있고요. 일례로 이제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감사위원회 헌장에 이러한 이슈들을 명확히 명시를 한 부분들은 이제 매우 의미 있는 그리고 시사점이 이제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현업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에서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느끼시는 부분일 텐데 이제 기후 관련된 넷제로 전략하면 지금서부터 한 2, 30년 후에 그 넷제로 전략으로 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이제 2024년이면 2040년, 50년 그러면 제가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굴지의 기업의 넷제로 전략을 보고를 했더니 박 파트너님 정말 잘 이해되고 저도 그러한 의지가 있는데 그때까지 2040년의 넷제로 전략을 지금 차원에서 제가 결정을 한다면 제가 그때까지 CEO를 한다면 너무 좋겠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을 드렸냐면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그러한 결정을 하시는 거가 의미가 있고요. 그 대신 이러한 안건들을 이사회 정관 등에 명확히 명시를 해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이슈들을 그때까지 계속 검토하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하더라고요. 이렇게 탄식을 하셨는데 그때까지 이제 CEO를 못 하신다는 이제 안타까움이었는지 이해를 하셨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러한 그 프로세스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전략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그 기후 관련된 전략에 대해서 이 보고 기간에 있어서 재무적 영향을 측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에넬이라고 하는 그 이탈리아의 국영 발전회사들을 보면 요청하는 IFRS의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지속가능 보고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시장에 어떻게 보면 전동화 추세, 이제 플러스 요인, 기회적인 요인과 위험적인 요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전력에 대한 사용 증가로 매출 증가가 이루어질 거다. 이제 저희가 뭐 재생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 이 발전의 포션을 늘려나가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지만 그러한 것들에 투자를 또 많이 한 것들에 대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의 수익성 약화,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뭐 1억 유로, 그죠? 그 다음에 뭐 3억 유로, 이런 식의 긍부정적인 부분들의 재무 영역을 제품 및 서비스, 그린 수소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것들은 재무제표에 정확하게 명시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한 내용들의 영역을 사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산정해보는 방식이고요. 그러한 것들에 아까 제가 스페시피케이션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된 사항들의 영역들을 좀 더 양적으로, 질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 측면에 있어서는 기후변화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하는 절차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전사의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이런 리스크 시스템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리뷰하고 어떻게 그러한 기후 관련된 새로운 이슈들을 고려하는지를 보여주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이러한 리스크 관리들이 보통의 어떻게 보면 선언적이고 형식적인 것들이 아닌 절차적인 구체성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매트릭 타겟에 대한 부분들, 이제 온실가스 원3에 대한 아까 공시에서 요구하는 공통적인 기술에 대한 부분들, 더 나아가서 스콥 3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 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구체화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오늘 그 주제가 제가 이제 구체화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서 좀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또 공시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 기후 시나리오와 이 스콥 3에 대한 부분들도 간단히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후 리스크 관련된 시나리오 부분들에 있어서의 그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보여주는 부분들이고요. 시나리오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1.5, 뭐 IPCC 시나리오, 뭐 NGFS 시나리오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용어적인 알파벳 수프죠. 하지만 기후에 어떻게 보면 상승에 따른 뭐 1.5도씨, 2도씨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해당 산업이 놓여있는 업의 특성과 기업적 특성에 따라서 물리적 리스크와 전환 리스크가 있습니다. 물리적 리스크는 보시는 것처럼 뭐 폭염이라든가 폭우라든가 기후적인 위험에 따른 그러한 위험이고요. 전환 리스크는 이 시장이 어떻게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인식적인 시장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전략적 영향도가 변하고 재무적 영향도가 변하게 되겠죠. 이것들을 측정해서 공시하는 양적 질정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도 또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예를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운송수단, 운송, 이동 관련해서 화석 연료 기반의 운송수단에 대한 종말을 알리는 규제의 속도가 또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환 리스크, 내연기관차의 판매 규제가 강화되고 있죠. 이제 전기차로 많이 바꿔지고 있는 상황을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은 내연기관차 판매에 대한 규제사항이 이제 불가가 되게 된다면 내연기관차의 매출이 감소하게 될 거고 다른 차종을 준비해야겠죠. 뭐 전기차가 되겠죠. 또한 친환경차에 대한 여러 가지 R&D에 대한 비용이 증가를 할 거고요. 또한 물리적 리스크는 해당 원부자재를 갖고 오는 해당 지역에서 뭐 전기차를 관련된 다양한 원부자재들의 수급에 있어서 거기에 무슨 뭐 홍수가 일어난다든지 폭염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된다면 이제 조업 일수가 줄어들고 관련된 생산 차질, 매출 감소, 뭐 원가 상승 등의 이슈들이 있겠죠. 뭐 이런 이슈들에 관련된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실제적으로 재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실제적인 관리회계적인 측면에서의 이러한 검토인 것이지 이게 실제적으로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화된 내용들을 기업 관리 목적 차원에서 계속
관리하고 보고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스콥 3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스콥 1, 2 직간접 외에도 15개의 카테고리를 이제 보고하는 부분들이고요. 이것들을 이제 산정해서 공시하는 이러한 체제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제조업과 밑에 보시면 15번째의 투자 영역들을 보면 이 금융배출권이라고, 금융 그 배출량이라고 해서 제조업의 경우에는 공급망과 관련된 스콥 3겠지만 금융업은 또 자기가 투하된 자본에서 자산 포트폴리오 안에서 배출하는 이 금융량을 또 책정하는 거, 이게 이제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공시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보고기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우리와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에서 그 발생하는 그들의 스콥 1, 2가 우리의 스콥 3라는 부분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또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요.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통합관리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인데, 앞서 4가지 사례들과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사실 그 많은 기업들의 그 ESG 데이터의 관리 수준은 그 아래와 같습니다. 뭐 일시적 대응이고요. 뭐 비통합적, 신뢰성이 부족하고 대표성이 미흡하며 비표준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뭐 ESG의 많은 부분들에 어떻게 보면 관심이 있지만 저는 감히 이제 아직은 초기적인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러한 맥락에서 데이터 정합성, 그 다음에 데이터의 감독 검증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로 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 높이기 위한 많은 그 통합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요. 그것들은 이제 데이터의 표준화, 그 다음에 데이터의 산식, 뭐 취합 범위 등을 명확히 하는 것, 그 다음에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이러한 방안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 시스템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뭐 샤넬, 뭐 패션 업계, 그다음에 스칸스카라고 하는 건설 업계, JP 모건이라고 하는 투자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시스템들을 저희 EY와 많이 투자를 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앞으로의 그 ESG 데이터 크레디빌리티에 대한 투자들이 또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진행해 나가는 지배구조적인 측면에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렇게 좀 강의의 마지막으로 진행을 할까 하는데요. 사실 지금 많은 그 ESG의 이슈들에 대한 그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는 뭐 일개 임원 한 부서의 일이 아니라 회사의 지배구조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감사위원회, 어떻게 보면 재무성과의 그 어떻게 보면 통제 관련, 내부 통제에 있듯이 이 감사위원회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시, 그 프로세스, 검증에 관련된 영역들에 많은 투자가 필요로 한 시점에 있습니다. 아마 빅4도 비슷한 내용들을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현재의 상황을 보면 아직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초기에 관련된 부분들의 노력들이 좀 필요로 한 상황이라고 감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이사회 및 그 ESG 전담 인력의 제가 서두에 이제 커패시티 빌딩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조직 내 협업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은 부족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재무성과 중심의 기업 가치를 바라보던 시각에서의 확장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또 나름대로 오래 해왔던 이런 ESG에 대한 부분들을 한쪽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ESG 성과적인 시각에서 좀 바라보는 이러한 노력들이 같이 병행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그런 이 회사 내부의 인식 제고와 커패시티 빌딩을 위해서 뭐 이사회 전문성, 뭐 노바티스는 다양한 스킬들을 이사회에
또 제고하기 위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ESG 교육들도 어떻게 받았는지 보여지고 있죠. 뭐 3M이나 히타치들도 ESG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ESG에 대한 커패시티 빌딩을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ESG에 대한 부분들 많이 어떻게 보면 양적 성장을 했고요. 코비드-19 이후에 저는 많은 어떻게 보면 ESG라는 이슈가 기업 경영에 있어서 가장자리에 있다가 메인스트림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이제 경제 불황 등으로 어떻게 보면 ESG의 진정성의 시대로 좀 접어들고 있다라고 하고 또 한편에서는 또 안티 ESG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관련된 찬성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반대적인 입장도 많이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정반합의 이런 논리에 따라서 발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세 가지 측면에 왜 ESG가 정말 중요하냐 이렇게 한번 좀 다시 말씀드리면서 본 강의를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규제 파고가 더 명확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후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 이제 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많은 국내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감축 목표, 스페시피케이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글로벌 규제에 있어서 아까 CSRD 공시 규제도 있지만 뭐 SFDR이나 CS3D 뭐 공급망 관련된 규제, 뭐 최근에 제가 어디서 발표를 했지만 또 배터리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규제가 좀 더 구체화되고 기업들에게 어떻게 보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이러한 그 규제적인 측면 플러스 신사업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시장적 변화에 따라서 기후 비즈니스의 기회가 확장되고 있고요. 또한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자 측면에서의 많은 또 투자 요인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궁극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 좀 중장기적인 측면, 즉 기업의 이해관계자, 명성 측면, 즉 소비자 최근 저희가 또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 소비자들은 기업이 경제적 성과가 높은 부분에도 그 기업 브랜드를 높게 평가하지만 오히려 또 ESG를 잘하는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브랜드 가치를 또 높게 한다라는 조사가 보여지고요. 또 하나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ESG를 하는 그 종업원들이 이런 ESG 경험을 하게 되면 기업에 대한 조직 효과성, 뭐 조직의 만족도라든가 조직의 몰입도가 높아져서 그 기업 명성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들의 논의가 있습니다. JH는 사실 저고요. 제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대적 상황이 변화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 형식지가 아닌 정말 체질 개선, 체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비단 기업만의 노력이 아니라 다양한 플레이어들,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뭐 이러한 여정을 함께 다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